에픽테토스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래전 에픽테토스의 철학이 아직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 전에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선 그 마을에 아르키백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르키백은 항상 삶에 불만이 많고 매일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면 언제나 그날의 걱정거리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날씨는 좋을지, 시장에서 파는 빵이 신선할지, 친구들이 자기 파티에 참석할지 등 항상 머릿속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때때로 친구 셀레네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셀레네는 매우 평화로운 인물이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태풍이 치고 있어도 고요한 호수처럼 차분함이 흘렀습니다. 아르키백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셀레네, 넌 어떻게 이렇게 매일 평화로울 수 있니? 나는 이런저런 일로 매일 시달리는데 말이야. 셀레네는 미소 지으며 아르키백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을 따르려 노력해. 우리에게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마치 비구름에게 해가 나길 바라며 소리치는 것과 같아. 하지만 나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나의 생각과 감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아르키백은 여전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날씨나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해? 그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셀레네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야. 나무는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 고민한다고 해서 해가 더 빨리 뜨거나 지는 것이 아니잖아. 그 자연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생각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거지. 그것이야말로 우리 안의 진정한 자유야. 그 후로 아르키백은 셀레네의 조언을 떠올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익숙하진 않았지만 아침에 눈을 뜰 때면 이제는 걱정의 목록 대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일을 기대하거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명상을 하는 등 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르키백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날씨나 친구들의 참석 여부에 헛된 에너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 오는 날엔 집에서 책을 읽으며 즐거움을 찾았고 친구가 오지 않더라도 스스로를 즐겁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무거운 걱정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닌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함으로써 더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서 아르키백은 그 마을의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부의 것을 소중히 하세요.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은 놓아주고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행복에 집중하세요.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은 그렇게 작은 마을에서도 실천되었고 사람들은 조금씩 자신만의 내면이 자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픽테토스의 철학이 얼마나 깊고도 실용적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가 되어 그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기억되는 지혜로 남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에피쿠로스의 철학이 세상의 이치로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드문드문 언덕배기가 모여있는 곳으로 주민들은 모두 쾌락과 평화를 추구하는 에피쿠로스의 철학을 생활이 지침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이 마을의 사람들은 물질적 소유보다는 검소한 삶과 우정을 중시하며 마을의 중심에는 평화의 정원이라는 작은 공원이 있었습니다. 평화의 정원에서는 매주 마음의 평화라는 모임이 열리곤 했습니다. 이 모임의 리더는 지혜롭고 자상한 노인 오르바누스였으며 그는 에피쿠로스의 철학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오르바누스는 마을 사람들에게 진정한 쾌락이란 단순히 순간의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의 부재와 마음의 평화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항상 강조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청년 알렉시오스가 마을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는 대도시에서 부와 쾌락을 쫓으며 살아왔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꽤 색다른 존재였죠. 알렉시오스는 도시에 있을 때는 아무리 돈을 써도 마음의 만족을 느낄 수 없었고 그로 인해 내면의 공허함과 불안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화로운 삶을 찾아 이 마을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에 온 첫날 알렉시오스는 오르바누스를 찾아갔습니다. 그에게 자신의 불안과 공허함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도움을 구했습니다. 오르바누스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평화의 정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오르바누스는 알렉시오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알렉시오스, 너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너를 채우지 못했던 이유는 진정한 쾌락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란다. 우리는 종종 외부에서 쾌락을 찾지만 그것은 일시적이며 오래가지 않아 우리를 더 큰 공허함에 빠지게 하지. 진정한 쾌락은 우리가 현재 가진 것들, 자연,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란다. 그 말을 들은 알렉시오스는 조금씩 도시 생활에서 가졌던 욕망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적인 소유나 자극을 쫓지 않고 마을 사람들과 교류하며 진정한 우정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점차 평온해졌고 오르바누스가 매주 열었던 마음의 평화 모임에 꾸준히 참여하며 자신의 경험을 다른 이들과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알렉시오스는 마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도시에서의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며 웃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도시에서 온 쾌락주의자라는 별명을 붙였지만 알렉시오스는 이제 그것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쾌락은 마음의 평화와 우정에서 오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는 알렉시오스의 삶을 변화시켰고 그는 마을에 온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며 그들에게도 같은 깨달음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는 모두가 자신의 방식으로 쾌락을 추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결국 마을은 진정한 쾌락을 찾아가는 여정을 공유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때 네덜란드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한 농부인 얀이 있었습니다. 얀은 농사를 짓는 것과 목가적인 생활을 사랑했지만 늘 세상 일에는 의문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는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었으나 여느 사람처럼 생존을 위해 일하려면 신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얀은 시내에서 철학 세미나를 듣고 스피노자의 이야기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범신론, 즉 자연 그 자체가 신이라는 사상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신의 속성이라면 나는 내 주위에서 신을 느낄 수 있는가? 얀은 반문하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얀은 별이 빛나는 하늘과 시에 굽고 있는 보름달을 보며 자신이 작은 농장 뒤뜰로 나갔습니다. 그는 달빛 아래에서 온갖 소리를 들으며 자연 안에 있는 신의 존재를 느끼려 애썼습니다. 꽃들 사이를 거닐며 상쾌한 공기를 마시는 순간 얀은 자신의 내면이 잠잠해짐을 느꼈습니다. 이때 얀의 농장에 사는 가장 지혜로운 고양이 펠릭스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펠릭스는 늘 이해할 수 없는 눈빛으로 얀을 쳐다보곤 했습니다. 마치 그 속에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기품이라고 할까요? 얀은 펠릭스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펠릭스, 스피노자의 말이 맞다면 너도 신의 일부인 걸까? 그러자 고양이는 부드럽게 야옹거리며 얀이 발곁에서 몸을 동그랗게 말았습니다. 얀은 고양이가 전하는 평화로운 느낌을 치유받듯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생명과 자연의 부품이 신이라면 우리 모두는 이미 신과 한 몸일지도 몰라.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자연의 일부로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명쾌한 답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얀은 곧 스스로 결심했습니다. 더 자연을 존중하며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기로, 작고 큰 생물들과 더불어 살기로. 그 후로 얀의 농장에서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작물은 더 잘 자라고 그의 마음은 더 고요해졌습니다. 이웃들은 자주 얀의 농장을 방문하며 그에게서 자연과 삶에 대한 깨달음을 나누곤 했습니다. 얀은 그저 말할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완벽하게 존재하며 우리는 그 안에서 충만함을 느낄 수 있다. 스피노자의 철학은 얀의 삶을 변모시켰습니다. 얀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곧 신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필요한 메시지는 이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펠릭스는 여전히 얀의 곁에서 그를 지켜보며 모든 것이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를 세상에 전하는 작은 구도자처럼 보였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 도시에 매우 호기심 많은 아기 코끼리 루미가 태어났어요. 루미는 특별한 점이 있었는데 하루는 자신의 방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로 깨어났다가도 다음날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배우려는 열망으로 가득 찬 채로 일어났어요. 이 모든 건 존 루크의 백지설을 설명하기 위한 재미있는 우화의 시작이랍니다. 루미는 코끼리 가족 중에서도 가장 똑똑한 덕분에 날마다 다양한 질문을 던졌어요. 왜 하늘은 파란색인가요? 물은 왜 흐르는 걸까요? 호랑이는 왜 줄무늬가 있을까요? 같은 질문들로 부모님과 주변의 모든 동물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곤 했죠. 루미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지만 주변의 환경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매일 조금씩 배워갔어요. 어느 날 루미는 백지설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거대한 바오밥 나무 아래에 앉아있던 그에게 여행 중이던 나그네 앵무새 한 마리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죠. 루미야, 세상적인 지혜를 알아두렴. 우리는 본래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로 태어나고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야 채워지지.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너의 지식의 일부가 될 거란다. 루미는 눈이 반짝이며 앵무새에게 물었어요. 그럼 내가 오늘 나무에서 떨어져 돈더듬이가 아파봤던 것도
우리 어떻게 흐르는지 궁금했던 것도 다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건가요? 앵무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 루미. 때로는 아픈 경험들이나 궁금증이 우리의 지식을 채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단다. 그날 이후 루미는 더 많은 경험을 쌓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어요. 들판에서 몸을 구르며 흙의 질감을 체험하고 비가 올 때는 빗물을 맛보기도 했죠. 또한 다양한 동물 친구들을 만나서 그들이 생활 방식을 배우려 노력했어요. 루미는 자신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자신의 백지 같은 마음에 색색의 그림을 그리고 있음을 깨달았죠. 세월이 흘러 루미는 이제 누구나 인정하는 지혜로운 코끼리가 되었어요. 그는 자신의 경험이 자신의 백지 같은 마음을 얼마나 아름답고 다양한 색으로 채웠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다른 아기 동물들에게도 격려를 아끼지 않았답니다. 너희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를 수도 있어. 하지만 괜찮아.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거야.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한 방울조차도 내 마음의 캔버스에 새로운 색을 더하게 될 거야. 이렇듯 루미의 이야기는 존 로크의 백지설을 우리에게 유쾌하게 상기시켜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 얼마나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호기심과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하지요. 루미처럼 우리도 매일 새롭게 주어지는 경험들과 함께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의 캔버스를 채워가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